금융의 변동성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딱 집었었잖아요. 한 10개. 상승이 높아져요. 평가절하던 데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앞에 특례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IMF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마 한마디 나올 거예요. 경고? 아마 앞으로 이제 2, 3개월, 3, 4개월 사이에 모양이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해서 정리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만만히 볼 시장은 아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연세대 전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마침 그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예, 예.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미 금리 역전 이 현상이 더 벌어지니까 이거 외국도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 걱정되죠. 네. 하지만 또 부동산 이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자 좀 주는가 보다. 또 안도의 줄지는 한숨. 않죠. 좀 낮아지나 보다.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올라가진 거다. 않는구나. 네. 한숨 났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 대출 받으신 분들 좀 한숨을 돌려도 되는 상황인가요? 별로 뭐 들린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래요? 뭐 왜냐하면 지금 1월부터 코픽스 금리 6개월마다 변동하잖아요. 네.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이 80%인데 대부분이 다 작년 우리 가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1월부터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내신 거예요. 업이 된 거로. 2월 달 아직 좀 며칠 있으면 낼 거 아니에요. 두세 달은 괜찮아요. 근데 5, 6개월 가면 이게 힘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은 없잖아요. 대환대출 특례보금자리 이런 밖에 없잖아요. 그거 받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그것도 자격이 돼야 또 받고 이렇게 심사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40조, 39조인데 뭐 2월 20일자로 14조 5천원인가 나갔는데 거기 비중이 한 57%? 한 60%가 대환대출이고 네. 20, 30%가 신규 주택 매입이란 말이에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39조 갖고 했을 때 한 4만 채, 3, 4억이면 한 10만 채 나오는데 60% 가까이 빼면은 한 4만 채. 그럼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안 분하면 한 10,000에서 15,000채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겼죠.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반반 나누면 한 7, 8천 개씩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실제로 늘어났는데 금리 동결을 우리는 했는데 제가 미국 CPI 그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네. 그림 보시면 지금 6.4 내려왔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피벗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13년부터거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높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내려온 6%를 하더라도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뭐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5.25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 우리 파레 모니터 시청자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금리 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도움은 안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지금 아침에 1,301원이었는데 지금 1,306원이에요. 좀 아까 보니까. 그게 급등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요. 그 미국 긴축 쓰면서 그 변동성, 금융의 변동성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딱 집었었잖아요. 한 10개. 10개 중에 동남아시아 1, 2, 3, 4. 그러니까 10개 중에 1, 2, 3, 4등이 누구냐면 태국, 필리핀, 또 어느 한 나라고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 이 4개국 중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환율 상승이 높아져요. 평가절하던 데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그럼 취약하잖아요. 물론 뭐 그렇죠. 다시 뭐 미국이 좀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올라가는 속도 또 빠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의 어떤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어제 그 이창식 총재가 회의할 때 네. 제가 여러 번 회의를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1분에 한 두세 번씩 더듬는 건 처음 봤어요. 그거는 이제 뭔가 명쾌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렇죠. 난감한 거죠. 기자들도 질문도 거의 포기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막 따지려다가 분위기 파악하고 이게
뭐 중앙은행 원래 정책은 물가 안정인데 그렇죠. 자꾸 경제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 얘기를 하는 총재가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정부에서 그거는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살 저는 다음 주가 걱정해요, 솔직히. 다음 주에 환율이 또 쭉 올라가는 분위기면 이건 완전히 이번에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8.15 가족분들 많이 기분 나쁜 거죠. 사실 0.25 해도 부동산이 심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크게 흔들리고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근데 0.25를 저는 올리길 바랬죠. 왜냐하면 그래, 우리도 따라가 줄게. 우리도 체력 튼튼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체력이 약하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바로 튀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 발표하고 나서는 또 1,200원대에서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 살짝 개입했다는 느낌도 들고 모양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외화 보유고 거기에서 지금 자꾸 사라지는 게 환율 방어 때문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그 당규 해체가 또 많잖아요. 40%가 넘으니까 실제로는 한 2천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자가 뭐 120억, 130억씩 툭툭 나는데 그 1년이면 1,500억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만한 상황이 아닌데 왜 국민들한테 자꾸 좀 괜찮다. IMF 전생각도 나요, 솔직히. 그렇죠. 물론 IMF 때는 이거보다 더 열악했죠. 우리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상태니까 국민 여러분 좀 단디 이렇게 좀 쪼여매십시오. 그러면 조금 안정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준비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더 혼동스럽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올리고 다음에 안 올리면 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안 올리고 미국이 3월 20일 날 올리고 나면 우리 또 바로 20일 있다 우리 또 회의인데 그때는 또 안 올릴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끌려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효과는 사실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지금 저는 빚어졌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25,000호 정도가 서울 수도권 계산해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분들 물량이 소진되려면 한 2, 3개월 지나가면 이제 거래량 증가가 쭉 이어지다가 그 뒤가 문제인 거죠. 그럼 그 거래량이 붙어주니까 가격이 더 안 빠지고 버티거나 상승으로 약간 가려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더 살 사람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갑자기 가면 더블 딥 느낌 나면 이제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냥 특례보금자리도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얼마씩 진짜 생각이 있었다라면 한 달에 예산을 딱딱 세워서 연착륙 천천히 갈게. 지금 그런 세심함이 없어요. 특례보금자리가 그게 어떤 점이 문제인 건가요? 제도 문제- 자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가요? 네. 일단 특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8.15 모니터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대표님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눴잖아요. 바젤3 가니까 이게 긴축, 본의 아닌 긴축이 된다. 은행의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이렇게 채워야 그것도 되니까. 맞춰야 되고 유동성 비율도 맞춰야 되니까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 자산치를 100원을 빌렸으면 115원을 계산하고 기업에는 85원으로 줄이는 형태인 말이에요. 기업이 성장해야 이제 고용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DSR 규제 때문에 IF17이라고 보험사 이제 적용되거든요. 보험사들 요새 형태 보면 약관 대출이라는 게 원래 보험 들을 때 이미 약관에 돼 있어요. 그럼 제가 필요할 때는 뭐 저출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대출해 준다, 조건부에.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자본 유동성에 약간 약세가 오니까 그걸 90%도 줄이고 70%, 80% 줄이고 그 와중에 또 보험 해약이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뉴스에는 안 나지만 사실 약간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설명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은행을 가면 대부분의 지금 뭐 특례보금자리론은 4%라고 그러고 우대금리하면 3.95, 뭐 3.8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해당 안 되고 다 4.12%예요. 근데 은행이 4.5에서 5%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신용이 없다고 가져가면 뭐 5%, 6%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기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 자금으로 3.4%를 기준으로 해서 우대금리가 지금 생애 최초잖아.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0.1, 0.2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3.9, 3, 이 정도 돼요. 아니면 4.25 정도 되죠. 그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소득이 이자 계산해 보시면 5% 정도면 5, 4, 20, 4억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70%가 되잖아요, 소득에. 네.
그러면 그거 대출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도 5억까지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앞에 특례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IMF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보고서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한마디 나올 거예요. 경고. 경고는 이미 옛날에 했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배째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왜? 집값 떠받치려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상승을 이끌겠어요? 근데 그 일단 경고, 받치는 수준에서 멈추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보고, 물론 그래프에서 제가 요즘 보면은 저 그래프 거래량 증가를 이렇게 그려놓는 신문들 많이 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근데 이 앞에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쏙 빼고 이러면 안 되죠. 끝부분만 보여준다. 네네, 턴어라운드는. 또 속는 거예요. 젊은 분들 진짜 생투자분들 잘못하면 제가 볼 땐 아니 근데 또 속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 언론에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드디어 바닥 찍고 상승하고 아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가끔 댓글들을 보면은 사야 그때가 살 때인데 놓쳤다고 한 달 전에 샀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네, 그러니까 어우, 좀 많이 떨어졌을 미치겠네.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해당 안 된 분들은 전혀 아닌데요. 자, 특례보금자리론이 10만 세대면 지금 이게 저점 이거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뭐 좀 전문 용어로 개떼같이 몰려들어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야죠. 제가 10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추산이.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환대출을 먼저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생애 최초가 맞는 게 더 좋아요. 거래량이 늘어야 미분양이 조금만 이러니까. 대환대출은 버티는 쪽으로 조금만 지원하는 차원으로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60%가 다 대환대출이야. 버티는 거예요, 그분들은. 팔 의사도 없고 살 의사도 없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나머지 계산액이 10만인데 나누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그분들이 다 소진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누가 사죠, 이제? 자, 그 사이에 지금 말씀대로 버텨가지고 상승 기류가 해서 올라갔어. 그걸 누가 사죠, 이제? 또 풀어줘야지 사잖아요. 이건 되겠죠. 정부에서 또 돈을 풀면.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메꾸려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IMF가 경고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안 좋은, 그러니까 경고한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네, 하지 말라는 대로 하고 있죠. 하지 말. 근데 이렇게 경고한 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라는 어떤 우리 나름의 뭐가 힘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말을. 그랬을 때 뭐 규제를 받거나 글로벌리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권고 사항인 거죠. IMF가요? 네. 환율 조작하고 늘 수도 있죠. 지금 아까 이창용 총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환율을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좀 친한 모드니까 조금 봐줄 수는 있겠죠. 봐줄 수는 있어도 너무 심하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IMF의 그 대주주가 결정을 내릴 때 만약 환율 조작으로 내린다 그러면 그런 뉘앙스를 지금 벌써 몇 번 던졌잖아요. 좀 조심하라고 했고 돈 자꾸 풀지 말라고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보니까 그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게 그냥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환율 절하를 어느 정도 용인할지 외환 보유액으로 쏠림을 막을지 금리로 대응할지 등 개입한다는 모든 얘기잖아요. 선택지를 놓고 정교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그 얘기하시면서 복잡하게 얘기는 하지만 관여하겠다. 더듬으셨어요. 많이 더듬으셨어요. 이러면 막 더듬으세요.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조금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구나. 차라리 그냥 배탈이 났으면 나가지고 쭉 설사 좀 하고 약을 먹어야지 잘 낫잖아요. 그걸 계속 끌고 가면 이게 나은 것도 아니고 안 나은 것도 아니고 사람 진 빠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그래 다음 달엔 올리겠다는 얘기를 어렵게 돌려서 했는데 미국이 안 올리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정책 방향은 아니잖아요. 네. 미리 이번 정부가 맨날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제적 대응. 지금 이거는 후행적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엇박자를 계속 스스로 그냥 내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우리의 능력보다 너무 버블이 껴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사실. 아시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워라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뭐예요? 챌린지잖아요. 아껴 쓰기 챌린지. 그래요? 확 젊은이들 다 바뀌었잖아요. MZ 세대들이 분위기 저는 바뀐 거 좀 인지가 되거든요.
젊은이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긴 또 학생들 가르치니까. 지나가다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는 진짜로. 아, 그래요? 생판 처음 봐도 안녕하세요 그러고 제가 부동산 이쪽에 있는데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좀 물어보고 좀 모니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그러면 마스크 벗어요 제가. 그러면 알아보시면 최고고 못 알아보셔도 나쁜 놈 같지는 않은지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해보세요. 처음에 이래요. 네 말씀해보세요. 했다가 제가 젊은이들이 지금 어렵죠. 집 살기가. 그럼 거기서 벌써 적셔 나오세요. 맞다고. 그러면 이건 정부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셔. 맞죠, 당연히.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올라가고 대출을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떨어져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면 가끔가다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눈빛이 이제 막 좀 왔다 갔다 짜증나지. 하죠. 왜? 마음은 다른 무주택자분들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처지가 그러면 손을 보니까 이런 갈등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조정이 되면 사회도 좀 좋아지고 아니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때 양도세 세금 있잖아요. 그거 네.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제 생각에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이죠? 양도세 계산한다는 게? 거래가 많아야 세금을 받잖아요. 아. 근데 그 비중이 꽤 돼요. 작년에 몇십 조였잖아요. 아, 그래요? 몇십 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각 지자체는 재산세가 그렇죠. 막 오버돼가지고 예산보다 더 쓰고 뭐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누군가는 제로섬 게임에서 뺏기는 건데 그 사람은 대출을 더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의 부동산 방향이 아니었죠. 소득이 번 만큼 그만큼 올라주고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최고인데 그놈의 갭 투자 붐이 바람에 버블이 많이 꼈죠. 그 조정 과정인데 너무 물론 급하게 내려오면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뭐 뱅크런 사태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애쓰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방향성이 조금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가 지나치면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결국 터지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을 이제 말씀 주신 그 거래량이 증가해서 그렇다 그런 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아시겠다. 네. 이 전국 거래량 보시면 이게 이제 2014년부터예요. 네. 그림이 시계열인데요. 제가 선을 두 개 그려놨잖아요. 보시면 빨간 선은 이제 정상적인 거래 수준, 평균 거래량 수준이에요. 전국 아파트만. 하얀 거는 이제 제가 만든 선이에요. 1차 심리 변동선이라 그래서 바닥에 갔다 올라오면서 여기를 통과해야 이제 확실히 살아났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늘어난 게 여기거든요. 늘어난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려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하면 3, 4월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 4월에. 네. 여기서 뚫고 오냐가 문제인 거죠. 뚫고 왔을 때 지금 기사가 맞아요. 거래량이 확실히 증가했고 움직인다라는 건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 하다가 다시 꺾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주택 가격을 이렇게 소득 수준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분포하고 계산해 보면 일단 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어느 학자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수요의 이동 일어났잖아요. 영끌 때 다 샀잖아요. 살 사람. 그리고 이제 더 살기 힘든 가격이 되니까 다 사람들이 스톱을 했잖아요. 근데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버블이었구나를 다 알게 됐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조금 살려다가 아닌 것 같아. 왜?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려와봤자 내려온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온 효과가 없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그럼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더 내려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은 정말 싸네. 정말 야, 이거 사야겠다 진짜 이런 생각 이건- 들 정도는 아니다. 이건 남이라도 사겠다 이런 생각 들면 사지 말아도 샀죠. 정책이 그렇죠. 없어도. 그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특례보금자리론의 일시적 효과다. 기술적 반등, 뭐 일시적 그런 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리 특히 그 주식시장에서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똑같죠. 더블 D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근데 입주 물량이 또 많잖아요.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 팩트를 같이 보시면 그래 미국이 쉽게 금리 내릴 것 같지 않고 그럼 버티다 못 버티는 사람들이 1년이 제일 고비거든요, 사실.
어떻게 빌려가지고 메꾸다가 1년은 버티고. 팔타임을 노리거나 이러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위기 때 보면 1년 못 버티면 이제 쭉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1년 뒤부터 경기 침체가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거랑 맞아요. 그러니까 버티는데 요즘 이자율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P2P 업체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제가 거래하는 그런 그 P2P 금융하시는 사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계신데 P2P가 뭐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소액 이렇게 펀딩을 해가지고 매물이 오면 그러니까 은행 이런 거죠, 여러분. 은행권에 갔는데 대출이 안 된대. 조건이 안 돼서. 그리고 은행에서 잡고 있는 은행 자체의 심사 기준이 있어요. DSR과 LTV를 맞춰가지고 이건 좀 오바다. 회수가 안 되겠다 그러면 스톱이에요. 네. 그럼 이분이 어디로 가? 이금융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금융권이 요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바젤3 때문에 마크 맞추느라고 그 특판 많이 팔았잖아요. 돈 메꾸느라고. 네. 돈 메꾸느라고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대출해줘요? 불안하죠. 좀 지나봐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대출 지금 안 하잖아요. 맨날 나오던 오케이 저축은행 오케이 그렇죠. 요새 안 보이잖아요. 5% 금리 확정 금리 해가지고. 옛날에 막 팔더니 요새 인형 나와가지고 오케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보여요. 광고 본 지가 진짜 오래됐네요. 오래됐잖아요. 그게 네. 왜 안 나올까요? 자기들 일단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그럼요. 대출했다가 이거 연체율이라면 그냥 파산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갑자기 그럼 그분은 돈을 어디서 구해요? 구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간 게 이제 P2P예요. P2P 업체들에서 이자율이 14% 기본이. 엄청 세네요. 근데 그것도 받으려고 그래. 그 소유주가 이미 1금융권에서 대출 받았고 지금 전세보증금을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못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경매 붙이잖아요. 임차권 등격.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한테 와요. 14%짜리 아파트 서울 땡땡동 누구 후순위예요. 후순위인데 14% 보증. 근데 1순위가 65%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여기서 80% 되면 15% 사이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 돈만 대출하겠다 이거 여기는. 리스크예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더 내려가면 손해네.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14%예요. 이게 땡기잖아요. 그럼 땡긴 분들이 1억은 부담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대출금이 2억이다 그러면 20명을 모아요. 1,000만 원씩. 일틀에도 1,000만 원. 리스크도 서로 분담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품이 지금 저한테는 좀 자주 와요. 여러 사장님들을 알다 보니까 또 호칭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안 하는 편인데. 근데 교수님 생각에는 그런 상품도 결국 지나면은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 이상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분이 건가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버텨가지고 헤어나려면 집값이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1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년 14% 이자도 정말 감당하기 그 힘들지만 와중에 집값이 좀 더 내려가고 그냥 빠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네, 어떻게 답이 될 거냐. 없잖아요. 답이 없죠. 그냥 만세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 많이 말씀드리죠. 지금이라도 욕심 줄이면 진짜 시드머니 조금은 남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도 따라갈 수 있고 지금은- 내려가면 더 좋고 그죠?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지금은 뭔가 현금을 들고 계속 더 모아가면서 지금 기다릴 때다. 현금 최고죠.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최고인 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월세 싼 데 찾으셔가지고 3%짜리 찾아가지고 전세금 쭉 빼가지고 나머지 맡기면 2% 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돈이.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똑똑한 분들도 계시고 부부가 그 부부한테 놀랐는데 부부가 한 일주일 고민했대요. 네. 야 우리 멀쩡한 아파트에서 근데 보증금이 7억이었대요. 그것도 다 순수 자기 돈. 근데 그 전에 그 돈 갖고 못 샀잖아요 집을. 그렇죠. 못 샀으니까 처음에 막 고민하다가 이게 전세를 다시 재계약을 하면 2년이 묶이잖아요. 아니다 2년 안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일주일을 뭐 둘이 밤마다 술 마시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월세로 가려고 그런다. 진짜 오피스텔로 당분간. 그래서 심하면 원래 있던 짐 있잖아요. 네. 그걸 컨테이너에다 맡기면 한 달에 뭐 2, 30만 원 낸대요. 통째로. 그러면 2, 30만 원 계산하니까 2년 동안 5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500 날라간다고 치는데 그러면 이 오피스텔 얻으면 500에 뭐 70, 80짜리면 그냥 살만 하대요, 보증금.
강남이면 한 90 들어가고, 그러니까 80을 계산하면 또 어떻게 돼요? 네. 이 돈의 액수하고 7억을 갖다가 그분은 그때 결국 5%짜리 했거든요. 1년에 3,500이 나오잖아요. 네. 계산하고 거기다 뭐가 좋냐? 아무 때나 집을 살 수가 있는가?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벼우니까. 몸이 가벼운 거죠. 선택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못하고, 뭐 하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 선택폭이 넓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그럼 그분은 2년 지나면 거의 1억 돈이 생긴 거잖아요. 7천이. 그렇죠. 그런 어떤 자산 관리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샤프한 거죠. 음. 아니면 워라밸 누리시면서 폼 잡고 사시다가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극과 극인 거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포션을 잘 잡으셔야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분들이 네. 그 여러 그 자산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집을 당장 팔아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과단성이 없다면 네. 생활비를 확 줄이는. 그래도 그래도 나가는 돈을 정말로 확 줄여야 완전히 버틸 수 맞아요. 있다. 그럼 버틸 준비를 수 있어요. 해라. 버틸 수 있죠. 예. 어. 근데 얼마나 버티냐. 근데 이거는. 그냥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쓰던 돈이 1년은 버틴다 이거죠. 어. 제가 해보니까 1년은 버텨요. 1년이 되면 이제 진이 빠지죠, 사람이. 그렇죠. 그때 이제 집값이 움직여주면 그나마 또 기다릴 텐데 어떻게? 2년 차 들어가면 힘들겠죠, 사실.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좀 버틸 생각이 계시다 그러면 주위에 입주 물량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많으면 그건 좀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신규 입주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버티기가 높다. 힘들죠. 예, 버티기. 지금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아까도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서울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이것도 아까 전국 거래량 비슷해요, 대표님. 그림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네, 요거 이제 서울 거래량이에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2월 1일 그때 특례 보금자리로 인해서 3일째인가 왜 갑자기 7조 원인가 소진됐잖아요. 네, 그걸 갖고 제가 계산을 아까처럼 해본 거예요. 그 중에 대환대출이 한 50%일 거다. 그러면 3만 세대 정도 움직일 거고, 그러면 초반전이니까 심사기간 30일 따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1,700개 갈 것 같다라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해요. 물론 2,000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선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또 요즘 새로운 거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릴게. 제가 항상 평균을 갖다가 한 10년치를 보고 한 6,100건 뭐 이랬는데, 월요? 네, 월 아파트 거래량이 거래량이. 서울에 6,100건 정도라고 딱 뭐 못을 봐가지고 거의 그 수준 하는데, 우리나라 데이터가 여러 기관이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다시 종합을 해가지고 다 크로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올라간 거예요. 몇 개로 올라갔냐면요. 한 6만 9천 개대가 돼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팩트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여 다시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6,900개, 죄송합니다. 6,900개 한 달에. 한 달에 6,900개, 7,000건 되더라고. 그러면 지금 바닥은 더 심각한 거구나. 저는 6,000에서 기준을 잡았었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6,100건에 말씀드린 대로 봤을 때 그러면 3,000건이 반이잖아요. 네, 6,000건이 돼야 정상거래인데, 정상거래 반토막이면 사실 하락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의 방향이 지금처럼 바닥에 있다가 3,000을 뚫고 올라오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올라온 정도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아마 2월 달에도 한 요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월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사철 겹치고 다 하니까. 3월에 뚫고 여기까지 와주면 지금의 기사 내용이 나오는 게 맞는데, 아마 이때는 이렇게 날 거예요. 집값 폭등 쓸 거야, 아마 기사를 또 과장해서. 그건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이때쯤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특례보금자 이론이. 그렇죠? 그렇죠. 4월까지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쩌면 3월에 꺾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무조건 4월 되면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가격에도 특례보금자리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계속 따라붙지 못하잖아요. 네. 특례보금자리에 해당되는 분들만 움직이는 시장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무주택자분 중에 자산 여력이 있었던 분, 아까 보증금 7억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따라가는 것 같지,
일반 대부분의 일반 수요자들이 따라붙어야 되는 가격이 돼야지 이게 시장이 확 움직이잖아요. 네. 거기에는 아직 조금 도달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미국 금리 인상하면 우리 다음 달에 또 0.2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뭐 지금 뭐 50을 올리냐, 25를 올리느냐 이거 네.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월에 한 번 올렸으니까요. 한 번 더 올리면 2번이잖아요. 그럼 6개월마다 변동금리 다시 갈잖아요. 그럼 6월부터는 또 어떻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어렵다는 게 1년 간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다가 시장이 상방으로 갈 수가 있고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방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하방 가능성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버티는 거는 좀 자제하기 바라고 충분히 자기 버티고도 여유가 있다. 정신을 해치지 않을 정도. 이러면 뭐 2, 3년 보고 저는 딴 데서 이렇게 하거든요. 3년 버틸 수 있으면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 이자를 내면서도 버틸 수 있다면. 네, 3년 버틸 수 있으면 가라. 그 사이 변동성을 따져보면 그래요. 3년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빨리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빠르면 1, 2년이고 그럼 그때는 운신의 폭이 좀 있잖아요. 기대감도 있고 알바를 하나 더 뛸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도 그치. 생기지만 3년만 내가 고생하면 돼 이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면 이거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을 보셔도 이 수치가 요 라인을 넘어서 가지고 움직일 때 이때가 4월, 5월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에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거래량은 늘었지만 하락 거래가 돼서 거래가 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싸니까 시장은.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의 의미가 집값 상승과 항상 똑같이 동반한다고 판단도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지. 예전에는 올라도 급등을 해도 아이고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 이런 그렇죠, 심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에이 싸니까 싸면 사고 사는 버티자. 게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거래량이. 오르면 에이 안 사. 안 이렇게 빠지고.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2, 3개월, 3, 4개월 사이에 모양이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해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이런 상승세가 네. 4월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네.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4월 정도는 오히려 꺾일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는 좀 걸로. 많죠. 네, 네. 소진되면.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거 지금 제가 어제 날짜로 서울 월세 전세 매매 매물 정리된 거예요. 네. 막대로 된 게 주황색은 월세고요. 이건 월세고요. 네. 그리고 하얀색은 전세예요. 이 월세는 보시면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어때요? 계속 줄었다가 늘어나네요. 계속 늘어가서 잘 안 줄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더 붙는다 그랬어요? 아까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또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강남 사고가 입주 물량이 많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사고는 올라가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몇 도리어- 개 정도 입주 물량이 있는 거죠? 지금 대단지만 12,000세대. 올해만? 네. 와. 대단지만 원베일리 5,000개, 지금 입주하고 있는 개포 자이프레이던스가 3,000개 정도 되고 8,000개잖아요. 그리고 DH파크라고 있어요. 네. 그게 또 한 4, 5천, 12,000개고 소단지들 300세대 보세요. 이거까지 합치면 2400개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쏟아지 엄청 쏟아지는 거죠. 강남 사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와중에 그 붙어 있는 성남 있잖아요. 네. 성남 중대운동도 지금 엄청 늘어요. 입주 물량이. 총체적인 강남 사고 일대. 그래서 강동구가 지금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막연하게 기자분들이 막 대충 말씀 주신 대로 거래량 늘고 여기에 흔들릴 때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보고 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4월까지 확인하자. 입주 물량이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시장이 균형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올해는 좀 기다리자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총매물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빨간색이 총매물이에요. 네. 막 늘다가 지금 규제 완화 대책 막 던지고, 기억을 더듬으시면 9월 21일부터 10월 26일 270만 원 얘기하면서 또 규제 완화 대책 미리 스케줄 던지고, 그 사이에 또 임대사업자 규제 푼다, 대출 푼다라는 거 미리 얘기하고 1110 대책, 1211인가 대책하고 그다음에 103 대책 완전히 푼 상태에서 103 대책 플러스 특례보금자리 이제 실행이 됐잖아요. 엄청난 호재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매물이 확 줄어야죠, 상식적으로. 안 줄잖아요. 중요한 건 확 줄었어요. 보시면 이 선, 이게 파란 게 매물선인데요. 파란 게 선이 보시면 딱 줄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왜 다시 올라오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건 올라가는 장세다. 지금 팔 일 없죠, 싸게. 줄여야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쩌면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늘어나겠죠. 네.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미래에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게 시간이 가면 좀 약하겠다고 판단되면 지금 파시는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강남상고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말씀 나온 김에 강남상고 매물인다. 따끈따끈한 팩트예요. 어제 우리 8.15를 위해서 제가 어제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올릴 건데 여기가 첫 공개예요. 네. 오늘 날짜죠. 22일, 23일까지거든요. 네. 보시면 어때요, 선이? 다 강남상고 아파트 순매물이에요. 이게 뭐가 네. 우상향으로 자꾸 올라가서 네. 우상향으로 올라가니까 좋아 보였는데 주가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매물이에요. 매물이 증가하고 있군요. 네.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파트 아실이라는 자료에다가 또 네이버에 제가 크로스 체크를 좀 하거든요. 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매물이 예전에는 이제 허위 매물하고 겹치고 중복 매물인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스템 아실이 건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실이라는 그 앱을 만드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빠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죠. 잠깐 있네요. 보시기에도. 사이사이. 잠깐 빠지는 거를 그 매물 감소 기사가 나올 때가 이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써야 돼요? 잠깐 빠졌지만 다시 오르고 있다. 다시 다 늘어났다. 이거 근데 그 기사는 없잖아요. 그럼 그 기자분은 공정과 상식에서 점수를 준다라면 50점 이하인 거죠. 이 기사를 같이 써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8.15 가족분이나 다른 일반 우리 소비자분들도 정확히 판단하고 또 아까 버틸려고 하셨던 분들도 이걸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노선을 정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달아버리면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하겠죠. 깊이 안 보고 바쁘니까 야 우리 버티길 잘했다. 지금 뭐 오르는데 기사 봐. 완전 속는 거죠.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부 분들은. 네. 왜냐하면 뉴스만을 보고. 안타깝죠, 제가. 그러니까 8.15를 봐야죠. 근데 우리 한문도 TV도 보고. 제 건 가끔 봐도 되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항상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주식은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유튜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권해주시고 왜냐하면 팩트를 정확하게 알면 뭐 기사에 속을 일도 없고 좋은 기사는 좋은 기사대로 나쁜 기사는 나쁜 기사대로 또 해서 정확한 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건전한 부동산 또 시장에 도움이 되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고 또 긍정적인 혹은 막 못 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투기꾼 아니에요, 결론은. 글쎄요,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네. 그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게 네. 둔촌주공 네. 그래 미분양 났지만 그냥 줍줍으로 그 줍줍한 사람들 있지 그거 않냐? 배팅한 거예요. 다 가져갔지 않았냐?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장담 못하죠. 내년 2월이잖아요. 내년 2월 입주인데 아마 분위기 안 좋으면 입주를 늘릴 거예요, 시기를. 그래야 지금 이번에 배팅한 분들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5억 그거 끼고 중도금 대출 꼈잖아요. 네. 운 좋으면은 전세 이게 난감한 걸 말씀드렸는데 제 입장에서 그분들은 이거죠. 1년 2개월 뒤에 전세난이 멈추고 전세값이 올라가면 자 82제곱이 뭐 확장비나 나는 추가 분담금 빼고 15억 정도에 샀잖아요. 네. 10억 들어갈 돈 생각하고 자기 돈 한 5억 7억 있었겠죠. 그분들이. 그 5억 7억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던 전세를 놓던 이 구상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리하게 들어가면 도 계실 거 아니에요. 5억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 일단 받고 5억 배팅했는데 2억이 오르면 수익률 50%잖아요. 그렇죠. 1년 뒤에. 근데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산하니까 지금 한 6% 정도 할 거예요. 네. 6% 하니까 다 합치니까 한 몇천 되거든요. 근데 인력 올라가면 괜찮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거 마지막으로 붙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자산가들이 이제 그래 뭐 들고 가면 자산가들은 여유가 내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나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배팅하고 더 내려가더라도 회복될 거니까 이분들은 또 버틸만 하죠. 근데 그 중간에 말씀드린 그분들은 진짜 뭐라 그러죠 그걸
복걸복 뭐 복걸복. 이런 분들이 있는 게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가게 될 거고 금리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올해 강남지가 많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일단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그분들이. 일단 시세가 확 떨어질 테니. 확은 안 떨어지고요. 추가로 한 10에서 20% 더. 근데 그러면 전체로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 둔촌중은 정말 비싼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위치나 이런 걸 따져보면 거기가 14억이면 이쪽이 18억 돼야 되거든요. 잠실 쪽이. 네. 근데 지금 18억 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잠시 19억 찍었다가 요새 이 특례보금자리로 분위기 타서 20억처럼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거래가 충분히 안 붙어요. 빨리 2억, 3억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초고가가 27, 8억이었는데 네. 못 가고 지금 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특례보금자리 끝나고 나서는 딱 봐서 내려간다 칠게요. 그러면 이게 15억, 뭐 17억 이런 거 나오면 둔촌중 누가 가요? 그럼 그 사신 분들은 더 받고 전매제한 완화가 됐으니까 거기서 1년 뒤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 계산하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내려갔다, 이거 골 때린 거죠. 그래서 어느 유튜버들이 둔촌중을 입주 때 마이너스 P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돈이 없거든, 메꿀 돈이. 근데 그 와중에 그때 만약에 전세 메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펑크 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12,000세대잖아요. 둔촌 주공. 어마어마한 세대수거든요. 12032로 시작하는데 그거 장난 지금 아니에요. 강남 3구에만 강남 4구에만 나오는 물량 아까도 말씀하신 올해만 12,000개. 네. 그거 가지고도 큰 충격이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 네. 단지 하나에만 그 정도 세대라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올해 마치고 숨 고르게 하고서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걔가 또 다시 나오는 거지. 그죠? 시간상. 근데 그 와중에 그때쯤 또 뭐예요? 신도시 분양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해. 수요가 또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만만히 볼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둔촌주공이 70%밖에 분양을 못한 거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못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쉽게 무순위 청약을 지금 그건 뭐 전문용어로 쪽팔린 거예요. 분양업계에서는. 왜냐하면 자신 있으면 자 정당 정액 계약 다 끝나고 나면 70%든 60%든 자신 있으면 바로 저 예비 당첨자 빨리빨리 하고 빨리 그 다음에 또 무순위 청약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2달 있다 하잖아요. 왜 2달 있다 하죠? 상황 좋아질 때 기다린 건가요? 이거 특례보금자리로 붐 이렇게 해서 시간 가는 거 다 계산한 거예요. 아. 쪽팔리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정도면 다른 PF 사업장들은 더 그렇죠. 너무 정확하죠, 대표님. 여기가 이런데. 근데 물론 요즘 특례보금자리는 효과로 저평가된 데 있잖아요. 많이 떨어진데. 강남은 예외예요, 제 생각에. 네. 뭐 인천 송도라든지 화성 지역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쪽 지역들은 제가 봐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실수요랑 가도 되는 수준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성에 미분양 많았거든요. 네. 많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나? 제 오래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분양 대행 업계에 약간 작은 머리예요. 직원 한 200~300명 데리고 현장에 있으면 퉁퉁 치는 친구인데 저를 걱정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아시지만 한쪽 주의가 아니라 팩트주의니까 화성 동탄에 분양한 지 미분양이 나가지고 쭉 뻗어 있다가 이 친구가 속한 팀이 갔대요. 네. 가가지고 한 달 만에 미분양이 한 600개가 난 아파트인데 한 달 만에 다 팔았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문도야 그거 너무 뭐 다 죽었다 그러지 마라. 살아난 데도 있다. 그래서 뭐 당연하지 이 사람아.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분양가 얼마 뻔한 거 아니야? 싼 거 아니야? 싸죠. 싸니까 내려오고 미분양이니까 거기서 할인해가지고 특례 보금자리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던 오르면 팔던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분들이 지금 가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근데 4월, 5월 이후에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면 자기들만의 게임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잘 샀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 2, 3개월 올라가는 거 후에는 전제로. 후회할 수도 있다. 뒤에서 안 받쳐주면.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는 계산 잘 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제가 특례보금자 이런 대상자라고 해도
기회를 노릴 만한 상황은 맞아요. 많이 내려온 곳들은. 전제는 그거죠. 많이 내려온 곳들은 네. 게다가 만약에 입주 물량도 없어 차후에. 그러면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적정 물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근데 여러분이 냉정해 보실 게 결혼 쌍수가 지금 엄청 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9만으로 줄었잖아요. 19만에서 반툭 치면 이런 계산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 적정 입주 물량은 사실 한 20, 30%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적정 물량 생활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것도 법에는 없어요. 0.005 파는데 그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략 그냥 새로 분가하는 20년 전에, 20, 30년 전에 인구 증가율과 집을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니 그 비율이 한 0.00 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틀리잖아요. 그럼 지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든지 해야지만 한번 다시 만들어서 적정 물량을 다시 계산해 봐야겠어요. 그거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쌍이 있고 기업체가 있고 딱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뽑아도 결론은 뭐냐?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 뒤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뭐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서 시장 접근하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내가 실거주 플러스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뒤에 수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라 이거죠. 안 하고 들어갔다가는 뭐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시면 좀 당황스러우시니까 뭐 저보다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입주 물량, 거기 지역의 적정 물량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가셔라. 옛날처럼 묻지마 상황은 전혀 아니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폭, 뭐 연속으로 네, 그 둔화하고 하락폭이 있죠. 감소했다, 네,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네. 그렇게 막 흥분 혹은 막 조급하게 이거 더 놓치기 전에 잡아야 되겠다 이런 그럴 이러면 상황 안 된다. 기다려도 충분합니다. 제가 마용성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마용성이 그 다음에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강남 다음에 네, 여기 마용성이죠. 그림이 대표님 보세요. 그림이 어때요? 바닥 좀 더 내려왔다가 급하죠? 이게 저 뭔가요? 맨 왼쪽이 1월 매물. 1일이에요. 매물이에요. 여기도 늘고 있군요. 근데 아까 우리 저 강남보다 조금 선이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팔까 말까 하다가 팔고 하다 결국은 뭐야? 팔라로 굳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매물 현황이. 네. 근데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그럼 1000개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용성만 해도 300개가 늘었어요. 그럼 25개구면 2,500개에서 3,000개가 는 거 아니에요, 매물이. 그렇죠. 근데 거래는 1000개가 늘었으면 매물은 옛날보다 더 많이 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같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집 요번에 매수할 좀 계획이 계시다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서 내고를 확실히 하세요. 할인을 가격 할인. 완전하게 팍팍 쳐도 돼요. 왜 물건이 많잖아요, 일단. 음. 그러니까 발품 집 10개 보면 그 값 합니다, 100%. 1000만, 2000만 애들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10억 이상 넘는 아파트들은요, 3천에서 5천, 많으면 1억도 충분히 움직이거든요. 공인중개사 잘 만나시고 발품 많이 파시면 정말 그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매도인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여유가 있어서 끝까지 버티는 분이 있고, 근데 누가 봐도 이쁘게 집을 깨끗이 해놨어. 근데 이 집은 덜 깨끗한데 값은 조금 싸. 더 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집이 이 사람은 급해. 그럼 이분은 제가 만약에 1억 더 깎아서 그러면 막 고민해서 주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을 더 깎아가지고 2천을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해야죠. 인테리어. 네.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시라 이거죠.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네. 심사숙고해서 가시면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마포용 이 마용성 네? 이쪽 마용성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분양 물량이 그 강남처럼 뭐 이렇게 강남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입주 물량이라는 건 좀 약합니다. 약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남 상고 좀 내렸잖아요. 마용성은 별로 안 내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고 뭐더 지을 때도 많이 없기 때문에 버텼는데 버티던 중에 지금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거래는 별로 안 늘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임계점에 온 거죠. 버티던 분들이. 네. 요거를 2, 3개월 더 보면 또 뭐가 상황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자 부담을 느낀 분들은 팔아야 될 것이고. 네. 여기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서울 전역이 이제 움직이는 분위기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대세를 어떻게 꺾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2, 3개월은 충분히 보자. 일시적 반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추세가
제가 볼 땐 쭉 이어져서 뭐 7년 폭등장 이런 건 꿈에도 꿀 일 없고 잘해야 5, 6개월 가다가 다시 꺾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 4월까지는 일단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네, 늘어나는 건 뭐 기정사실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지. 그렇죠. 4월 이후를 보는 게 제일 팩트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떤 특정한 뉴스들 보면서 이렇게 그냥 확정을 짓고 아 이럴 거야, 아 그래 저럴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럽게. 네, 우리가 하는 방송만 보고도 100% 믿지 마시고 그거를 좀 크로스 체크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실수할 확률을 많이 줄이시겠죠. 네. 하여튼 이게 지금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이 기회를 어설프게 썼다가는 정말 또 이게 고난의 네, 짐이 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신중하게 여러 가지 좀 체크하시면서 네, 신중하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욕심만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욕심이라는 건 어떤 욕심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익률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익, 많이 오를 거야 빠진 한방주의 만큼. 뭐 이런 거. 한방주의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네. 주의를 보면.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연세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